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호처의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공수처가 어제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요청을 보내면서 이제 정말 2차 집행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지금 상황 쭉 보시기에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언제쯤 좀 집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우리 모두가 모르고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면 마땅합니다. 아하. 이에 따라서 예상이 쉽지 않은데 일단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이나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그 유효기간은 3주라고 치더라도 일주일 정도 경과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를 넘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경호처 내부에서 지휘부 간 갈등이나 지휘부 내지는 실무자 간 이견이 현출해 있는 상황은 상당히 공수처나 경찰로서는 놓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체포를 할 때는 피체포자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관저 내부이다 보니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부 구조를 충실하게 파악하고 무엇보다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그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마무리되고 경호처 지휘부를 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고 아마 이번 주 중 예상치 못한 시간, 즉 야간을 이용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오동훈 공수처장은 예의를 지키겠다면서 야간 집행 같은 것은 좀 되도록 피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런데도 야간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공수처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경호처 내부 지휘부가 강성파가 전면에 나서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 사용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어떠한 무기도 사용할 수 없는 전격적인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그냥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검토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집행을 할 때 인력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 주도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공수처 인력은 좀 축소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인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미란다 원칙 고지를 비롯한 체포영장 집행 전반은 공수처가 주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공수처 법상 공수처의 수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둘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동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동행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수처 인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가 직접 집행에 나서되 경찰은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1차 시도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난 3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5시간 30분 만에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그만 집행을 하겠다, 집행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국수본이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틀이나 사흘이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밤을 샌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가 실질적인 의사결정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경찰은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인사들을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수처의 만료로 불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와 같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옮아가게 되자, 즉 경호처가 일종의 요새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자 이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즉 체포 현장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인사들을 체포할지 말지 그 의사결정을 사실상 경찰이 하는 모양새로 그 무게추가 옮겨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틀에서 4일 정도 장기전까지도 대비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랜 시간 이 사건을 끄는 것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작용하게 되고 예. 직원들도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은 이와 같이 하지만 전격적으로 예상치 못한 시각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체포영장 성공을 전격적으로 거두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체포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흔히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의 미체포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4인의 경찰 정도가 동원됩니다. 이 정도 경력이 동원되어야 미체포자도 저항 의지를 잃고 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미체포자, 경찰관 누구도 다치지 않는 형태로 원만하게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등 서울청 내지는 경찰청의 외청 형태의 여러 수사 인력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일단 차벽이 처진 상황인 만큼 이 차벽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 정도는 동원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경호처 지휘부를 와해하기 위한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예.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관저에 진입하는 즉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부터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예. 지휘부가 체포되는 순간 그 지휘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서 일선 현장에 있던 경력들도 집행에 혼동을 느끼게 되고 일부 강경파에 해당하는 직원들도 집행 저지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특히나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쉽게 말하면 체포 방해하는 직원들은 좀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협조하는 직원을 선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같이 내고 있는데 이런 입장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호처 예. 직원들이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영장 집행을 방해하다가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일전에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물리적인 저지를 해온다면 이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에 해당하는 만큼 체포를 단행할 것입니다. 체포를 어느 정도 이어나간다면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불법 영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 저지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현장 인력들이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행 저지 상태가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별개로 협조하는 직원들은 선처하겠다. 일부 저지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때는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사실 범죄가 발생한다면 입건은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만 현실에서는 입건할지 말지 수사기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견 집행 저지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협조해 준다면 선처해 주겠다는 취지는 더 이상은 집행 저지를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영장 집행에 나설 때 물러서 달라는 요구이고 이와 같은 요구는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더 큰 심적 갈등을 느끼게 예.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두 번째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집행을 할 거라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라라면서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증을 폐용하라. 그리고 얼굴도 공개한 채 집행하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뭐 일종의 압박 전략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럼 공무원증도 폐용하고 이들의 그런 요구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실무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굳이 공무원증도 폐용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소속을 즉시 밝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소속과 이름을 밝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에 따른 신분증, 이름, 소속을 밝히는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 검문 시에는 이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신 검문은 광범위하게 행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국민 일반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 미란다 원칙만 고지하면 되지 예. 신분증을 폐항하거나 이름과 소속을 밝히라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와 같은 요구가 있는 이상 일정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나중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보입니다. 예.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있는 이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혼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밝히기보다는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된 직후에 이름과 성명 내지는 소속을 밝히면 좋게 보입니다.
예.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제 국가안보, 군사 비밀 유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봐서 이것 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같이 여쭙겠습니다. 경호처 간부가 예.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에 협조해서 관저 내부 구조를 누설화했다. 이 자체가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직원이 현재 대기 발령된 상태라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 예. 사실 관저 내부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군사안보와 군사비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다면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사 비밀 유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이 경찰이 특정 경호처 직원을 통해 내부 정보를 파악했다면 그 경호처 직원은 외부에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이와 같은 조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패했다고선 치더라도 나아가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손 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예.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온전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고 검찰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을 이유로 기소할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기소한다고선 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부 협조를 끌어낸 사안인데 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지 오히려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 그 석동현 변호사 입장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네네.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직접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과연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다면 최장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20일인데 검찰과 협의한 상태에서 10일은 공수처가 수사를 더 진행하고 나머지 10일은 검찰의 기소를 위해 송치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현재 이 사건으로 구속된 군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 모두가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관련자들의 진술, 나아가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메모, 나아가서 휴대전화, 메시지까지 모두 확보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기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예. 경찰과 검찰이 상당히 상세하게 공수처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인 진술도 제시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 사건 기소권자라서 기소를 위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더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 전에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 5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헌법재판소에서 지정하고 통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위법이다,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법적으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예.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일 일괄 지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은 단심제이다 보니 이와 같은 일괄 기일 지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제출해도 예. 이를 별도의 기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일괄 기일 지정을 한 이상 그 절차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처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나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초기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각종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귀책도 존재합니다. 그 예. 사정을 감안해서 여타 사례와 견주어 볼 때 적절한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일괄 기일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서 예. 이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변론 기일 그 앞에 저희 지금 변론 개시도 있지 않습니까? 변론 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이의 신청을 제출하게 되면 변론기일 하루 앞두고 이거 심리를 좀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변론 기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허. 지나치게 뒤늦게 제출된 변론 개시에 대한 예. 이의 신청이라 적절하게 심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대로 변론 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예. 이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도 변론 준비 절차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변론 준비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한 윤 대통령 측의 과책이라는 이유로 이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정계선 재판관의 성향을 이유로 들면서 기피 신청서를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8명인데 7명이 심리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기피 신청 사유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우려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준용하지만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이고 정원은 9명인데 아마 통상적인 소부에서의 사건 처리 과정을 준용한다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보자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오다가 재빠른 시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달라.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예. 입장을 수시로 피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죠. 또 다른 한 명에 대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아마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인 발언을 한 수준을 넘어서서 예단을 보인다거나 그 이전 활동 내역에 비춰보면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보였다는 등 예.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일부라도 인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국회가 선출한 3명 후보자 중에 지금 말하는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을 한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낸 건데 지금 저희가 속보로 다 전해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변론 개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이런 부분뿐 아니라 저희가 직전에 질문했던 부분들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이게 부당하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내는 거고 또 같은 연장선상으로도 보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과 생각은 지금 이 재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큰 구도는 예. 형사 사건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구도로 보입니다. 만약 형사 사건이 먼저 진행되게 되면 즉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예.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는 자명한 사실이고 만약 구속되게 되면 헌법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게 되면 예. 현재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여론도 상당히 식을 가능성이 높고 구속 기간은 정해져 있는 만큼 20일 내에 구속 기소를 해야 합니다. 구속 기소를 하는 순간 공소 사실이 정리되게 되고 공소 사실이 정리되게 되면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그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 기록을 적극적으로 송부받아서 헌법재판에 참고하고 있는데 그렇죠.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게 되면 그때는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대량으로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인정된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헌법재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또 수월하게 인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구도를 잡고 탄핵심판도 자신의 예상보다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예. 취함으로써 어떻게든 탄핵심판의 시기도 어느 정도는 늦추어야 승산이 있다. 그 과정에서 여론 반전을 꾀해보겠다는 구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경호처 내부에서 어떤 분열의 조짐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이제 상황에서 경호처는 원래는 이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보장해 온 조직인데 지금은 이제 그 내부에서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경호처의 대외적인 공표는 불법 영장이므로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였지만 예. 사실 내부 구성원들 다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 저지하는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득하지 못한 인사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 일반 상식도 그러하거니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어떤 조직이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물리적 저지를 넘어서서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다 공수처 직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예. 이는 헌법 초유의 사태에 해당합니다. 헌정사상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이 무기를 사용해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다치게 하였다는 전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위기감이 내부에서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상당히 다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인데 영장 집행에는 응하고 그 후속 절차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면 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그 의견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그 다수의 의견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양상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무력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김성훈 차장을 필두로 좀 그런 것들을 검토한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또 윤건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뭐 오찬을 갖고 무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풍문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그 무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무력 사용은 헌정사상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 무력 사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이 상황 전반을 급변하게 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공수처나 경찰이 아닌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하고 그 무력이 총이 되었든 칼이 되었든 실제로 그로 인해 공수처나 경찰 관계자가 다치기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이 연이어 이루어지게 되고 법원도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무기 사용이 상당하거나 절실한 상황이 아님에도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파괴 효과가 상당한 만큼 이와 같은 내부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무력 사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경찰로서는 더 철저한 대비 필요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마 경찰 특공대 동원은 상당히 무리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후방에 경찰 특공대를 대기시켜 놓고 적절한 시점에 투입하는 대비 태세도 갖출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나간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약간 장기화되면서 경찰도 경호처를 공략한다고 해야 할까요?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3번째로 경찰 소환에 응했고, 그리고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내부에서는 이 이제 고위 간부들이 조사를 받으러 갈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을 재집행하기 앞서서 우선 경호처에 대한 어떤 수사적인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상황일까요? 일단 피의자 출석 요구에 응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로서 긴급 체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미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의 저지 상황은 현장 체중으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경찰의 소환에 응했다는 것 자체로 도주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에 전념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 자체는 일관된 이상 다시 경호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따로 제3지대로 도주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출석한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할 수 없는데 다만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전에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라도 한다면 그 체포영장을 들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이르러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보다 경호처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먼저 나설 것입니다. 눈앞에서 경호처 간부가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경호처 직원들은 큰 혼란을 맞게 되고 그 지휘 라인이 깨지면서 지휘가 일목요연하게 하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도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나아가서 경호처의 지휘부를 와해하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재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희가 앞서 속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변론 절차를 앞두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내일 첫 변론 기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해석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우선 지금 이 상황에서 관저 밖을 나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은
그 영장 집행의 장소적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예, 예. 유효 기간에 제한만 있을 뿐 장소적 제한이 없다 보니 현재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을 들어 법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요새화하고 있다 보니 상당히 그 방어막을 두텁게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 출석하든 어떤 형태로든 관저 외부로 나가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은 급속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출석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때는 구속 상태라도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재판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 구치소나 검찰이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구속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도 자신에 대한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재판은 자신과 관련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 등도 포함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이 확보된다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된다면 실제로 직접 심리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높습니다. 그 출석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4차나 5차 변론기일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일단 14일로 예정된 정식 변론기일에는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예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나요?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에도 실패하고 그 이후로는 체포영장 신청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 예. 상태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면 예. 앞으로도 당분간은 헌법재판소 법정에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아직까지도 2주 정도 남아있다 보니 4차, 5차까지도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영장 집행의 우려를 들어서 예.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그때는 그 위험성이 사라졌으니 예.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서거나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성공하고 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 변론 기일이었잖아요. 어떤 입장 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 좀 전해주시죠. 탄핵 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습니다. 국회의 추가 합의가 당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예. 항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로 해석할 만한 헌법 또는 법률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는 입론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유가 탄핵 심판을 인용한 만큼 중대성이 있는지는 별도로 심리를 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 사전 절차에 대한 법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총리의 정족수인 과반으로 촉한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어야 하는가를 두고도 법적 논란이 상당히 치열한데 이 부분은 만약 과반으로 촉하지 않다고 보게 되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차 부임하게 된 최성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도 위법하다는 논리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가 판단할 때 과반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탄핵소추했고 이에 따라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의 취임 자체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당시로서는 국회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 판단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뒤이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2차 영장 집행이 언제 되는가를 가장 주목해서 보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2차 영장 집행이 시작된다는 속보도 저희도 언젠가는 전해드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정치적인 것 최대한 빼고 법적인 거 봤을 때 중립적으로 어떤 거 위주로 좀 시청자분들이 보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호처의 저지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고 경찰이 어떠한 법적 논란도 없게 체포영장 집행에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가
저항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성립과 그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예.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고 경찰이 법적 논란이 없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향후 수사와 재판에도 위법성 시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